여자는 그날의 첫 승객이었다. 다시금 몸이 우들우들 떨리기 시작한다. 남자의 이빨이 뿌드득 갈린다. 마치 땅속으로 꺼지듯 사라진 여자를 찾는 건 어려웠다.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잡아먹을 듯 여자를 노려본다. 중요한 건 이를 치르는 것이다. 여자의 그런 행동에 한층 부하가 치솟는다. 욕이 튀어나온다. 남자는 여자가 우리라는 말을 할 때 하마터면 오줌을 지릴 뻔한 것을 잊지 못한다. 남자는 독하게 마음을 다진다.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일 생각을 했던 건 언제였을까? 생전 처음으로 가져봤던 달디단 나날들이었다. 흥분을 되새기는 남자의 숨이 거칠어진다. 남자는 자신의 숨소리에 진저리를 친다. 남자의 맥박이 세차게 뛰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날들은 없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오늘 준비한 소설은 김옥경 작가님의 크레바스입니다. 크레바스는 빙하가 갈라져서 설산 속에 숨겨진 좁고 깊은 틈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성실함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남자입니다. 집안체의 조건으로 장애인 딸을 가진 어느 사람의 사이가 되죠. 아내가 죽고 나서 뜻하지 않은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은 바로 하얀 눈 속에 덮인 크레바스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크레바스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크레바스, 김옥경. 춥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바람까지 드세진다. 드센 바람에서 매캐한 흙먼지 냄새가 난다. 겨울 초입의 흙먼지 냄새는 해마다 삶의 고단한 단내와 괜히 눈시울 시큰해지는 서글픔을 안겨주는데, 좁은 화단 안쪽 담벼락을 등지고 퍼렇게 얼어가는 장미 넝쿨에선 빨간 장미꽃 한 송이가 여간 대찬 게 아니다. 이 정도 추위쯤은 하는 것 같다. 언제까지 저렇게 도도히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남자는 장미꽃을 한참 노려본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건물 사이로 비껴드는 희미한 불빛에도 장미는 끄떡없이 붉다. 남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외투 주머니 속에서는 두 주먹이 자꾸만 울근불근해진다. 남자는 고개를 길게 빼고 진입로 쪽을 살핀다. 해가 저물면서부터 차들로 북적이던 진입로는 이제 한산하다. 남자는 폴더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탁 소리나게 뚜껑을 닫는다. 다시금 몸이 우들우들 떨리기 시작한다. 남자는 진저리 치듯 떨림을 떨쳐내고는 조심스레 건물 모퉁이를 돌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양쪽 벽면을 따라 둥그렇게 휘어져 내린 주차장 통로는 겨우 차 한 대 지나다닐 정도로 좁다. 남자는 벽 가까이 기대듯 내려가다 중간쯤에서 흠칫 놀란다. 주차장 안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불쑥 나타나서다. 생면부지의 사내지만 영 생파는 아니다. 거의 일주일간 주변을 맴돌았으니 오다 가다 한 번쯤 눈이 마주쳤거나 겨눈에 익었거나 했을 것이다. 남자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사내를 지나쳐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그리고는 사내의 기척에 잠시 귀를 기울이다 출입구 가까운 안쪽 기둥 뒤로 몸을 숨긴다.
중형 오피스텔 단지의 주차장은 그리 넓지 않다. 일방 통행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30, 40대 남짓의 차가 주차할 수 있을 정도다. 엘리베이터는 굵직한 중앙기둥 너머 안쪽에 있다. 어딘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겠지만 지켜보는 경비실이나 경비원은 없다. 사전 탐색으로 알아낸 것이다. 주차장은 거의 차 있고 몇 군데 빈자리가 눈에 띌 뿐이다. 남자는 기둥 뒷면에 기대서서 출입구 쪽으로 시선을 던진다. 다시 우들우들 몸이 떨려온다. 외투 안으로 둘러맨 크로스백도 같이 떤다.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긴장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둘 다일 거라고 생각하며 남자는 등을 고추 세우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기다리던 차는 몇 대의 차들이 들락거린 뒤에야 나타난다. 남자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재빨리 번호판을 확인한다. 여자가 맞다. 남자의 이빨이 뿌드득 갈린다. 이빨은 지난 1년간 수없이 갈아댔는데도 여전히 무지락스런 소리를 낸다. 여자는 남자가 숨은 기둥 앞을 지나 맞은편 대각선 위치 빈자리에 차를 세운다. 여자의 동태를 살피기에 딱 좋은 위치다. 여자는 주차를 하고도 바로 내리지 않는다. 며칠 숨어서 지켜본 바로는 여자는 차에서 곧장 내린 적이 없었다. 뭘 하는지 매번 한참을 꿈을 대다 내리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릴 것이다. 남자는 소리 죽여 가방의 지퍼를 열고 칼을 확인한다. 칼은 묵직한 절삭도이다. 칼자루의 감촉은 매끄럽다. 하도 잡고 휘두르다 보니 하고 남자는 건성 생각한다. 남자는 그 칼로 닭 토막내는 일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셀 수 없이 많은 닭의 모가지를 자르고 몸통을 가르고 다리와 날개를 토막쳤다. 남자는 그 일을 거의 1년 동안 했다. 1년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8개월 남짓 정도다. 나머지는 여자를 찾아다니는 데 썼다. 마치 땅속으로 꺼지듯 사라진 여자를 찾는 건 어려웠다.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에 자신의 족적을 남기기 마련이라는 걸 남자는 이참에 알았다. 남겨놓은 족적에는 삶의 경중에 따라 깊고 얕은 구덩이가 파이는 법이라는 것도 알았다. 여자의 삶은 무거워서였는지 족적이 깊었다. 깊어서 여러 오물이 담겨 있었고 악취가 심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빨리 찾을 수 있었는지도 몰랐다. 불과 열흘 전이었다. 남자는 찾아 헤매는 와중에 들은 여러 험담들을 떠올리며 잠깐 측은한 심정으로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는 내릴 생각 따윈 없는지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한가하게 머리를 매만진다. 긴 머리다. 늘 짧았던 여자의 긴 머리가 많이 낯설다. 1년 사이 여자는 많이 달라져 보였다. 머리를 기른 건 그렇다 쳐도 몰라보리만치 얼굴도 몸매도 많이 변형되어 있었다. 분명 자신을 숨기느라 손질을 많이 한 것일 거다. 제 딴에는 아무도 못 알아보게 애를 쓴 모양이지만 남자는 금방 알아보았다. 못 알아볼 리가 없지. 근 1년을 보듬고 살았는데 중얼거리다가 남자는 얼른 기둥 뒤로 자신의 그림자를 숨긴다. 다른 차가 들어와서다. 차는 통로를 따라 안쪽 맨 끝으로 가서 선다. 남자는 행여 여자도 차에서 내려 함께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까봐 조마조마하다. 당장의 일을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다행히 여자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다. 앉은 채로 한쪽 어깨가 아래로 깊이 기울었다가 올라오곤 할 뿐이다.
반복되는 여자의 행동에 남자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온다. 쌍년이 하다가 남자는 불현듯 여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 집 앞으로 마중 나갔던 어느 날 밤을 떠올린다. 그때도 여자는 차 안에서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뭘 하는지 모르지만 곧 내리겠지 하고 대문간에 서서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 대체 뭘 하나 싶어 슬며시 다가가 차창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운전석 아래에 지폐 뭉치를 늘어놓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한두 번 접은 뒤 가방에 쑤셔놓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여자는 흠칫 놀라기는 해도 별로 당황하는 기색 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은 것들을 꺼내 한 대 담는 중이라고 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남자는 뒤늦게 자신의 아둔함을 나무란다. 그건 누가 봐도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걸 꺼내 한 대 담는다고는 할 수 없었다. 바닥에 널린 건 얼핏 봐도 잘 간추려진 지폐 뭉치였고 그걸 굳이 구겨서 가방에 쑤셔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살폈더라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자가 가방을 까뒤집어 방바닥에 쏟아놓은 지폐를 일일이 간추리고 세어보던 지지난 수개월 동안의 밤들을 떠올리며 이를 악문다. 여자는 청계천 주변의 도매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 일수꾼이었다. 풀어놓은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 날마다 수금해 오는 액수는 평균 1000만 단위를 넘어서는 게 예사였다. 남자는 처음 여자가 일수꾼이라서 별로 탐탁지가 않았다. 남자에게 사채란 약간의 두려움이 포함된 혐오 가문과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이유는 어릴 때 병석에 누운 아비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발로 차거나 어미가 힘들게 벌어온 품삯을 막무가내로 뺏어가던 속칭 돈놀이꾼의 행포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기억으로 남자는 나이 60이 가깝도록 사채와 연관된 것이라면 무조건 담을 쌓고 살았다. 당연히 은행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조차 쓰지 않았다. 그랬는데 남자는 새삼 머리를 기둥에 쳐박고 싶은 자책과 함께 잡아먹을 듯 여자를 노려본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에게 했던 짓을 누군가에게 또 되풀이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남자는 힘주어 칼자루를 쥔다. 여자는 분명 저렇게 꾸린 돈가방을 안고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다. 요즘 확실히 불경기이긴 하나 봐. 수금이 영 시원치가 않네. 그러면 누군가는 자신과 똑같은 말을 할지도 모른다. 너무 야박하게는 굴지 마.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여자는 자신에게 했듯 동그랗게 지켰던 눈매로 안 그래? 나 그렇게 독한 년 못 돼. 할 것이다. 그때 지켰던 동그란 눈매의 선함에 남자의 몸이 부르르 떨린다. 여자의 선한 눈매가 새삼 가증스럽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데 어떻게 안팎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남자는 떨면서도 신기해한다. 하도 천연덕스러워서 어쩌면 그 말을 했을 때는 진심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억지마저 든다. 하지만 그럴 리는 절대 없다.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싶다고 중얼거리며 남자는 여자를 노려보는 눈에 힘을 준다. 여자는 이제 돈가방을 다 만들었는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조수석으로 삐뚤음이 엎드린다. 뭘 찾는지 휴대폰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러다 이내 종이 한 장을 펼쳐들고 바로 앉는다. 타블로이드판 크기의 종이다. 읽을 건 아닌지 실내등은 켜지 않는다. 차창으로 비쳐드는 희미한 불빛에 비춰 보기도 한다. 남자는 속이 뒤틀린다. 주차장이란 원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곳인데 다행히 이곳은 크지 않아 들락거림이 그리 빈번한 편은 아니다. 그래도
언제 누가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 아무도 없을 때 일을 치러야 하는데 여자는 도무지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다. 급히 서둘렀다가는 자칫 그르칠 수도 있다. 일이 끝나면 어차피 붙잡히겠지만 그건 차후의 일이다. 중요한 건 일을 치르는 것이다. 남자는 이빨을 사려 물고 주차장 안을 둘러보며 재차 자신이 취할 동선을 그려본다. 여자는 언제든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안쪽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러면 소리 없이 뒤따라가 재빨리 목덜미를 낚아채서 후미진 구석으로 끌고 가서 일을 치룰 작정이다. 그 전에 반드시 여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여자의 대답에 따라 일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다. 남자는 가방 안에 칼을 다시 힘주어 잡는다. 도끼 형태인 척살도의 냉기에 등골이 싸늘해진다. 남자는 잠시 칼자루를 놓는다. 여자는 종이를 펼쳐든 채 마냥 느긋한 눈치다. 여자의 그런 행동에 한층 부하가 치솟는다. 당장 차문을 발로 차서 여자를 끌어내고 싶은 충동과 함께 욕이 튀어나온다. 이년이 하다가 남자는 퍼뜩 여자의 손에 들린 종이가 뭔지를 알아챈다. 설계도다. 남자의 이빨이 다시 갈린다. 여자의 설계도는 지옥에 가서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남자는 자신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설계도를 보여준 건 만난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둘의 만남은 여자가 남자의 택시에 올라타면서 시작된 것으로 오다가다 눈이 맞은 경우라고 할 수 있었다. 남자가 사는 동네에서였다. 그날 남자는 오전에 동남아로 일자리 얻어가는 아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찬밥 한술 떠먹고 막 일을 나서던 참이었다. 여자는 그날의 첫 승객이었다. 택시 승객 대부분이 뒷좌석에 앉는데 반해 그날 여자는 조수석에 올라앉아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며 묻지도 않는 말을 건네는 것을 시작으로 주변 집값 시세와 재개발 계획, 주거환경 따위를 물어대는 중간중간 기사 아저씨 인상이 참 좋다거나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거나 개인 택시 운전 경력 같은 걸 물으며 남자의 기분을 은근히 깔짝대기 시작했다. 남자는 속으로 이런 게 바로 택시기사들이 흔히 떠버리는 한가한 여자들의 일탈이구나 했지만 덥석 말려들지는 않았다. 여자들과의 관계에 서툴기도 했지만 어느 한 곳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남자의 무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자신의 경험담 등을 한참 늘어놓다가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뜻밖의 제안을 했다. 아저씨, 사실은 제가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일을 하거든요.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오고 가는 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서 택시 타기도 무섭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가 한 달만 제 기사 노릇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차가 지금 정비소에 들어가 있어서요. 대신 사례비는 넉넉히 드릴게요. 여자의 제안이 엉뚱하고 좀 의심스럽긴 해도 남자는 거절하지 않았다. 며칠 일해보면 알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 여자의 요구도 까다롭지 않았다. 틈틈이 빈 시간에는 영업까지 병행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한 달간 남자가 한 일이라곤 정오 무렵 여자를 충무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동대문까지 데려다주고 날이 어두워지면 다시 데려다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몇 번 세종시에 다녀오긴 했지만 왜 가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정부 청사 주변의 찻집에서 2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면 그만이었다. 그러는 사이 남자는 여자가 불임이어서 남편에게 이혼당했다는 것과 청계천 주변 도매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채는 남자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일의 대가마저 물리칠 필요는 없었다. 보너스로 따라온 여자 유혹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난생 처음 여자에게 이끌려 모텔이라는 곳에 갔을 때의 가슴 떨리는 흥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보다 먼저 기어를 잡고 있는 자신의 손등을 톡톡 치던 여자의 손가락 놀림에 더 몸이 떨린다. 슬며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던 여자의 행동에 숨이 턱 막힌다. 만일 여자에게 행할 단죄를 접는다면 이런 기억들 때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날을 시작으로 여자와의 사이는 점차 농밀한 관계로 변해갔다. 농밀해졌다고 해서 모텔을 들락거리는 것 외에 별다른 건 없었다. 굳이 들자면 점점 여자에게 난생 처음 묘한 감정이라는 걸 갖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다. 당시 여자는 충무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유는 집이 없어서라고 했다. 여자는 그 말을 농담처럼 했고 남자도 믿지 않았지만 2달 가까이 모텔을 들락거리면서도 게스트하우스에 한 번도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 여자의 변명은 믿었다. 여자는 데스크에 조카가 근무하기 때문에 남자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시답자는 추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소문이란 원래 잡소리가 많이 끼어들기 마련이잖아. 남자는 여자가 우리라는 말을 할 때 하마터면 오줌을 지릴 뻔한 것을 잊지 못한다. 우리, 너와 나를 합친 말, 함께라는 뜻. 남자는 신음처럼 중얼거린다. 날이 갈수록 여자와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지고 헛헛해지던 중이었다. 은근히 여자와 함께 오래 같이 하고 싶다는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가던 중이기도 했다. 그래도 내색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오래갈 사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저 여자의 눈치를 보며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갔다. 그러다 뜻밖의 여자의 입으로 우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남자는 졸지에 강펀치를 얻어맞은 듯 얼떨떨해했다. 그때 자신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던 여자의 말만은 뚜렷이 기억난다. 이상하다. 내가 왜 소문 따위에 신경을 쓰지? 그만큼 우리 사이가 소중해서 그런 건가? 빙 현기증이 돈다. 여자의 뒷말은 아직도 마약처럼 정신을 몽롱하게 한다. 남자는 얼른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린다. 마치 독한 약에 취했다 깨어난 느낌이다. 남자는 독하게 마음을 다진다. 여자가 설계도를 보여준 건 세종시로 가는 차 안에서였다. 남자는 그날 건축 설계도라는 걸 처음 보았다. 모는 종이에 조감도로 그려진 건물은 10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설계도 밑으로는 여러 평형의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다. 건물 전체에 100개 정도 룸이 들어갈 거야. 18평에서 24평짜리 룸인데 각 층마다 똑같은 평수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서로 섞어서 배분할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여자는 손으로 설계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고는 여자 혼자 건물 지으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네 하며 이 말을 문질렀다. 공사비 좀 아끼려고 소규모 건축사에 맡겼더니만 툭하면 문제를 일으켜. 어떻게 하면 자재값 빙땅 치고 공사 일정을 내릴까?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내 강남 아파트가 빙땅으로 다 날아갈 것 같아. 남자는 비로소 여자가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이유를 알았고 몇 번 세종시에 가도 왜 가는지 몰랐던 남자는 내심 놀랐다. 시장 상인들에게 일수 놓을 정도면 꽤 여유는 있나 보다 짐작은 했지만 건물까지 지을 줄 몰랐던 남자는 기가 죽어
세종시로 가는 내내 늘어놓는 여자의 불평을 듣기만 했다. 불평은 주로 인부들의 작업 태만과 자재에 대한 불만, 공사 대금 등에 관한 것으로 결혼 전까지 공사장에서 뼈가 굵은 남자는 여자의 불평에 대해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사실은 여자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게 옳았다. 여자의 존재가 한없이 부풀어 보이면서 자신은 말할 수 없이 작게 쪼그려드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다. 그날 여자가 처음 보여준 공사장은 종합정부청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비교적 넓은 부지에 10층 높이의 철골물이 세워져 있었다. 여자는 철골물 주변을 돌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정부청사 공무원들을 상대로 세를 놓을 거라고 말했다. 언제까지나 일수꾼 노릇하며 살 순 없잖아. 하고는 건물 맨 꼭대기에다는 펜트하우스를 지을 거라고도 했다. 그리고는 물었다. 오빠, 펜트하우스가 뭔지 알지?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 없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처지로서는 펜트하우스가 어떤 건지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남자가 자꾸만 여자의 눈치를 살피게 된 건 그때부터였다.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일 생각을 했던 건 언제였을까? 펜트하우스 소리를 듣던 그때부터였을까? 아니면 그날 밤에 모텔에선가? 줄곧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인지 머리가 어지럽다. 남자는 잠시 머리를 벽에 기댄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온 날, 여자는 여느 날과 달리 오늘은 우리 모텔에서 밤새자 했다. 남자는 반색했다. 어쩐 일로? 맨날 조카 눈치 보인다고 일찍 들어가더니만. 여자는 옷을 벗어 던지면서 힘들어서 그래. 여자 혼자 뭘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 오늘은 내 옆에도 남자가 있다는 걸 똑똑히 느끼고 싶어서 그런다. 왜? 했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가질 때 유독 힘들어했다. 종래는 안 되겠어. 오늘은 통 안 달아오르네. 하며 남자를 밀쳐냈다. 남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자가 돌아서는 건 순식간일 수 있었다. 여자를 달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남자는 쩔쩔맸다. 여자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웃었다. 걱정 마. 오빠 때문이 아니야. 공사비에 신경이 쓰여서 그래. 그 말은 남자를 더 기죽게 했다. 남자는 미안했다. 돈이 없어 미안했고 도울 방법이 없어 미안했다.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려고 궁리하다가 생각한 게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번번이 여자가 지불하는 모텔비와 장기 투숙 중인 게스트하우스 숙박료라도 아끼게 해주자는 생각에서였다. 그전에도 남자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 짧은 시간 머무르는 데 비해 턱없이 비싼 모텔비가 은근히 아깝고 여자와 함께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어질 때마다 차라리 집으로 데려가 함께 밤을 샐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여자가 소문을 싫어하듯 남자도 소문이 두려워서였다. 집은 아내가 남겨준 유산이었다. 아내는 지체 장애인이었다. 물려받은 집은 20년 남짓 몸이 불편한 아내를 잘 돌봐준 대가라고도 할 수 있었다. 대가라는 말은 낱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쑥덕거림이기도 했지만 남자도 굳이 그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반은 사실이었고 반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실의 반은 자신의 떠돌이 삶을 아내의 재산과 맞바꾼 건 분명했고 나머지 반은 꼭 대가만을 바랐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심과 정성을 다해 아내를 보살폈다. 인연으로 맺어진 짝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했고 태어난 아이의 어미로서도 사랑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아내의 생존 시에도
의심과 조롱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이웃의 눈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남자는 아내의 사오라고 지켜보는 눈들이 사라질 거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자를 불러들이기로 결심한 건 소문을 겁내는 것보다 여자에 대한 애착이 더 커서라고 할 수 있었다. 마침 아들도 동남아 어딘가로 일자리를 얻어나간 터였다. 문간방에 노부부가 새를 살지만 눈치를 보자면 한이 없었다. 여자는 남자의 호의를 몇 번 거절하다가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만 일하는 전제하에 여행 가방 하나 달랑 끌고 남자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가구와 짐은 모두 컨테이너 보관소에 보관해 두었다고 했다. 여자와의 동거 기간은 8개월 남짓이었다. 모텔을 전전한 것까지 합하면 딱 1년이다. 지지난 1년은 온전히 여자와 함께 보낸 셈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충분히 행복했고 생전 처음으로 가져봤던 달디단 나날들이었다. 평생의 고단함이 다 녹아버린 것 같았고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뭔가를 조금씩 알아가던 날들이었다. 이제 그런 날들은 없다. 남자는 벽에 기대 머리를 들면서 차갑게 내뱉는다. 그리고는 다시 가방 속에 칼을 힘주어 잡는다.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고 여자를 노려본다. 여자는 이제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길게 누운 채다. 차창 너머 희미한 불빛으로도 여자의 뭉실한 가슴이 도드라져 보인다. 얇은 니트 위의 유방은 여전히 육감적이다. 벽을 짚은 남자의 손이 움찔한다. 밤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자신을 침대로 끌어당기던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벽 짚은 남자의 손에 달라붙는다. 남자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킨다. 잡아당기는 손은 부드럽지만 마치 생고무 같던 여자의 몸을 자신의 몸 한 부위가 기억나는 걸 남자는 생생하게 자각한다. 아내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탄력감이었다. 여자는 하루도 그냥 밤을 건너뛰는 법이 없었다. 남자가 체력이 딸려 허덕거리면 정체모를 신약을 먹였다. 나 오빠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매일 이렇게 함께 자주기만 하면 돼. 생활비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생활비는 내가 다 댈 테니 오빤 그저 10시 전에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알았지? 택시 승객은 10시 전후가 피크 타임이지만 남자는 미련 없이 핸들을 집으로 돌리곤 했다. 그때의 설렘과 흥분을 되새기는 남자의 숨이 거칠어진다. 남자는 자신의 숨소리에 진저리를 친다. 내가 미쳤지. 자신을 꾸짖는 남자의 눈시울이 왈칵 뜨거워진다. 남자는 소매로 눈가를 문지른다. 이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다시 차 한 대가 들어온다. 남자는 널쩍한 기둥 뒤에 바짝 몸을 붙인다. 헤드라이트가 침침한 주차장을 길게 비추다 꺼진다. 차에서 부부가 내린다. 각자 마트 봉지를 든 채다. 부부가 집안에서 할 행동들이 선연히 그려진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위장병을 걱정해 잘게 다져 볶아주고 하던 불고기가 불현듯 그립다. 체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챙겨주던 갖가지 보양식에 새삼 목이 맨다. 나이 먹었다고 주례하게 다니는 거 싫다며 젊은 감각의 신상품을 사다 입혀주던 여자의 세심한 손길이 꿈속의 일인 양 속절없어서 눈시울이 또 뜨거워지려 한다. 남자는 질끈 입술을 깨문다. 부부가 사라진 뒤의 주차장은 다시 적막하다. 아무도 없을 때 일을 끝내야 하는데 남자는 모질게 마음을 다지며 중얼거린다. 대체 저녀는 왜 안 내리는 거지? 문득 여자가 누굴 기다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만일 그렇다면 다음으로 일을 미뤄야 한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남자는 여자가 계속 안 내릴 때를 생각해 본다. 문이 열려 있다면 끌어내리는 건 간단하다. 잠겨 있을 경우는 10중 8구 실패할 게 뻔하다. 내리가 할 방법을 궁리하는데 다행히 여자가 움직인다. 남자의 맥박이 세차게 뛰기 시작한다. 남자는 칼자루 쥔 손에 힘을 주며 침착하자고 스스로를 진정시킨다. 드디어 여자가 차문을 열고 나온다.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서다. 남자는 소리 죽여 여자의 뒤를 따른다. 여자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엉덩이가 심하게 실룩인다. 남자는 여자가 저렇게 엉덩이를 흔들며 걸었나를 생각한다. 평생을 뒤처져서 남들 뒷모습만 보며 걸었는데 여자의 뒷모습만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내가 앞섰거나 나란히 걸어서인가. 남자는 잠깐 생각한다. 여자보다 앞서 갈 일도 없지만 나란히 걸었던 기억도 없다. 늘 차 안 아니면 모텔, 집안이었다. 둘이서 어디로 놀러 다닌 적도 없다. 지금은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로는 뒤에 선 사람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생각하며 남자는 중앙기둥 가까이에서 재빨리 여자의 뒷덜미를 낚아채 옆구리에 단단히 조인다. 졸지에 목이 낀 여자는 비명도 못 지르고 헥헥거린다. 가방은 절대 놓지 않는다. 남자는 후미진 구석으로 끌고 가서 칼을 꺼내 여자의 얼굴에 겨눈다. 여자는 발버둥은 치지만 크게 놀라는 기색은 아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는다. 여자의 강단에 오히려 남자가 흠칫한다. 남자는 마음을 단단히 도사려 먹고 여자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쳐다보게 한다. 여자는 눈을 치뜨고 남자를 본다. 목이 조여서인지 얼굴이 붉다. 남자는 더듬더듬 묻는다. 말소리가 떨린다. 한 가지만 묻자. 네 년이 나한테 달라붙은 거, 그거 내 재산 노려서냐? 말하는 남자의 머릿속으로 여자와의 마지막 일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동거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여자의 건물 공사는 가림막으로 골격을 가린 채 내부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자는 자주 남자를 대동하고 내부 자재가 쌓인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개의 통장을 바닥에 펼쳐놓고 한숨을 쉬곤 했다. 제발 원금 좀 빼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되고 있네. 다들 장사를 그리 크게 하면서 어떻게 1, 2억 정도를 못 빼주나 그래? 비록 동거는 하지만 법적으로 남남인 이상 함부로 통장을 볼 수는 없었다. 그래도 여자가 보라고 펼쳐놓은 이상 눈에 아주 안 들어올 수는 없었다. 얼핏 훑어본 통장의 잔고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 돈으로는 안 돼 하고 물으면 여자는 한심하다는 듯 눈을 흘기며 몰라도 뭘 한참을 모르네 했다. 아직도 20억 정도는 더 있어야 해. 그래야 한 번에 자재를 들여올 수도 있고 공사일도 단축할 수 있는데 맨날 혼자 이리 맞추고 저리 돌리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차질이 생겨. 손해는 손해대로 봐. 속 터져 죽을 지경이야 정말. 믿음이 형성되는 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 어쩌면 상대에게 심취해버리는 그 즉시로 믿음이 형성되는 건 아닐까? 심취는 일종의 자기 체면일지도 모른다. 남자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여자는 처음엔 에이 어떻게 그래. 부인이 남겨준 유산인데 몇 번 사양하는 척하다. 정말? 그래 줄래? 그래. 그럼 우리 빨리 건물 완공하고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여행이나 다니자. 하고 마치 선심 쓰듯 동의했다. 계획은 며칠 후 바로 수정됐다. 아예 집을 팔기로 한 것이다. 담보대출 금액이
필요한 만큼의 액수에 미치지 못해서였고 집을 팔자고 제안한 건 여자였다. 건물이 완공되면 집값 시세에 맞춰 오피스텔 몇 채 양도해주겠다는 것이다. 오빠는 나하고 살고 아들은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자. 오빠 아들이면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제안이어서 선뜻 동의했지만 남자는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남자는 며칠간 잠을 설쳤다.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였다. 유언이라기보다 당부에 가까운 말은 반드시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번듯하게 새로 지어서 라고 했다. 아들의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늘 미안해하던 아내로서는 당연한 당부라고 할 수 있었다. 아들을 사랑하기는 남자도 마찬가지여서 절대 집 날리는 일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맹세했던 남자는 개인 택시 면허를 샀다. 돈을 모아 번듯하게 증축한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다. 여자를 만나기 5년 전이었다. 집은 원래 마포 주변의 허름한 단층 구옥이었는데 지금은 번화가 한복판에 파묻혀 있었다. 날만 새면 못 보던 건축 건물이 여기저기서 쑥쑥 솟아나고 거리는 북적이는 인파로 하루도 한산한 날이 없는 곳이었다. 집값은 나날이 치솟고 개발업자의 눈독으로 집이 아예 녹아날 지경이었지만 절대 집할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했던 남자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골치 아프게 새로 지는 거보다는 잘 지어진 원룸 몇 채가 훨씬 낫지. 낫고 말고. 집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렸고 임시 머물 곳으로는 월세 아파트를 얻었다. 여자는 남자의 명의로 새 통장을 개설하고 집 매매 대금을 입금시켜주는 등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서 개인 택시 면허와 차까지 팔 것을 권했다. 죽을 때까지 택시 운전할 거야? 이참에 내가 새 차 뽑아줄 테니 그 차로 공사장에 다니며 현장 감독이나 좀 해줘. 내 대신. 남자는 내 대신 하며 슬며시 웃음 짓던 여자의 표정을 지금도 파악할 수가 없다. 남자는 여자의 목을 힘주어 재며 다그친다. 빨리 대답해. 정말 내 재산 노리고 접근했던 거야? 여자의 대답에 따라 남자의 행동이 결정될 것이다. 여자는 대답 대신 쾌쾌거리기만 한다. 비명도 지르지 않는다. 다행이다. 개인 택시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금방 팔렸다. 택시판 대금까지 입금된 통장을 단단히 움켜쥐고 남자는 고향을 방문했다. 월세 아파트로 이사하기 닷새 전이었고 때마침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였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고향을 떠나온 이래 좀처럼 걸음하지 않던 고향을 굳이 찾은 건 남자의 내부에 차오르는 어떤 자부심에서였다. 남자는 웅크렸던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고추 세우며 여자가 마련해준 바지가랑이 좁은 새 양복을 빼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친척집을 찾아다녔으며 친구들을 불러내어 밥을 사고 술을 마셨다. 그러느라 하루 일정이 이틀로 늦어졌다. 여자는 남자의 늦은 귀가를 재촉하는 대신 오랜만에 기항을 마음껏 즐기고 오라며 오히려 부추겼다. 이틀 뒤 남자는 양복을 잔뜩 구겨서 돌아왔다. 늦은 시간이었다. 귀갓길에 수없이 전화를 걸어도 좀처럼 받지 않던 여자는 집에 없었다. 양복을 벗어 행거에 걸면서 남자는 느닷없이 엄습해오는 냉기를 느끼고 급히 양복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은행 통장은 양복 속주머니에 얌전히 들어있었다. 아마도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어딜 갔나 보다 생각하며 남자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여자를 기다렸다. 여자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자다 깨다 하며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여자는 날이 밝아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 집에 같이 사는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남자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또 여자의 번호를 눌렀다. 뜻밖의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새어나왔다.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그제야 여자의 가방을 찾았다.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자는 서둘러 여자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로 달려갔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다. 아예 머문 적도 없다고 했다. 남자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조회를 했다. 창구의 젊은 남자 직원은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남자는 인터넷 뱅킹이 뭐냐고 물었다. 창구 직원이 대래 되물었다. 아니, 인터넷 뱅킹도 모르면서 거래 신청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청계천 주변 도매시장을 뒤지고 다녔다. 여자를 아는 상인은 아무도 없었다. 세종시의 건물도 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이었다. 신고는 당장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자가 알고 있던 여자의 신상은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으로 밝혀지고 통장의 예금도 몇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누군가의 손에 몽땅 인출되고 난 뒤였다. 경찰은 여자를 끝까지 추적해 잡겠다지만 기약이 없었다. 여자가 사라지고 난 뒤의 1년은 참담했다. 어디에도 빛이 없었고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집도 택시도 날린 남자는 육가공 공장에 숨어서 셀 수 없이 많은 닭의 모가지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다리를 토막치면서 분노와 증오를 다졌다. 그래, 깨끗이 끝내주는 거야. 끝내고 다 끝내는 거다. 주문처럼 외우며 길을 쓰고 찾아다닌 결과 남자는 마침내 경찰보다 먼저 여자를 찾아냈다. 남자는 여자를 조른 팔에 힘을 주며 대답을 재촉한다. 빨리 말해. 정말 내 재산을 노린 거였냐고. 여자는 대답 대신 버둥거리는 와중에도 쉴 새 없이 눈을 굴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반짝 눈을 빛내며 대답한다. 등신아, 내가 꼭 말해줘야 알아? 네 놈도 장애인 여자한테 빌붙어서 집 한 채 먹었잖아. 뭐가 달라, 나랑? 여자의 말은 졸지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안겨준다. 남자는 그만 머리가 다 아뜩해지는 느낌이다. 여자의 목을 감아진 팔에도 힘이 느슨해진다. 여자는 무엇 때문인지 버둥거리지도 않고 심지어 빙글거리기까지 한다. 남자는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고 억눌린 소리로 대묻는다. 어떻게 그런 걸? 에휴, 그런 것쯤은 동네 두어 바퀴만 돌면 다 알게 되거든. 아무려면 내가 무대 보러 널 꼬셨겠냐. 자신의 택시에 오르면서 이뤄진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에 남자는 숫제 어이가 없다. 남자는 더듬더듬 변명처럼 말한다. 나는 아내하고 20년도 넘게 살았다. 그게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아? 남자는 자신의 말소리가 축축해지려는 걸 느끼며 말꼬리를 흐린다. 여자는 비웃듯 맞받아친다. 그래, 쉽지 않지. 나도 볼 거 하나 없는 네 놈 밤마다 육보시 해주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으니까. 끝까지 마음자락 하나까지 능멸하는 어투다. 남자는 즉시 여자의 단죄를 결정한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여자의 한 손을 단단히 움켜잡고 헤드락을 풀면서 빙그르 돌려 세운다. 여자는 춤추듯 휘돌고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그 틈을 타 남자는 잡고 있던 여자의 손목을 칼로 힘껏 내리친다. 여자는 세댄 비명을 지른다. 발목에서 피가 쏟아지고 손이 덜렁거린다. 남자는 그 와중에도 가방을 놓지 않는 여자의 다른 한 손을 본다.
죽어도 놓지 않으려는 여자의 탐욕스러운 집착에 남자는 몸이 떨린다. 남은 다른 한 손으로도 여자는 분명 또 누군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것이다. 남자는 다시 이를 악물고 여자의 다른 한 손을 재빨리 비틀어 잡고 손목을 내리친다. 여자는 한층 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뒹군다. 새된 비명 소리는 주차장 천정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남자의 머리 위로 마구 쏟아진다. 남자는 전신의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멍하니 여자를 내려다본다. 그러다 갑자기 등짝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격심한 통증을 느낀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본다. 생면부지지만 영생판이 아닌 사내가 칼을 들고 서 있다. 남자는 바닥에 픽 고꾸라진다. 아스라이 멀어지는 의식 속으로 남자는 비명소리에 섞인 여자의 간헐적인 헐떡거림을 듣는다. 이제 찌르면 어떡해. 내 손. 남자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생명부지이지만 영생판이 아닌 사내의 것이다. 네, 네 년이 그리 되기를 기다렸지. 오늘의 소설 크레바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집도 잃고 목숨도 잃게 되는 한 사내의 어리석은 생의 종말을 보았는데요.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이 진실된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사기 행각에 이용될 때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살면서 숱한 유혹 속에 우리는 잘 견디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순간을 잘 넘어왔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잘 자는 거죠, 뭐.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소담은 다음 소설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